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조사해온 국가인권위원회가 어제 결론 내고 밝혔죠. 직권조사 5개월 걸렸습니다. 박 전 시장의 성적 언동 행위들 성희롱에 해당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관련 소식을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부소장님 연결돼 있습니까? 네,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 전화 끊긴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연결 시도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이제 조사하는데 5개월 걸렸는데요. 자, 이 관련해서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전화로 연결해서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요. 어제 그 결론 이제 박 전 시장의 성적 언동, 성희롱에 해당한다 결론 냈는데 이 결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것을 성희롱이다라는 결론 냈습니다. 예. 성적 언동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상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만이 아니고 다른 그 관련된 자료가 있을 때만 엄격하게 봤다라고 인권위가 말했거든요. 예. 그래서 직장 내에 업무 관련인데 이제 부당하게 성적 굴욕감을 주는 행위로서의 성적 언동이 있었는가 했을 때 그것이 맞다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예, 그렇군요. 어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피해자 지원 단체가. 네. 그 자리에 피해자도 같이 동석해 있었나요? 아니요, 오시지는 못했고요. 예. 국가인권위원회의 그 위원들에게 피해자가 보냈던 탄원서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대신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진실된 어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마지막으로 걸고 있다. 그런 메시지를 주셔서 그것을 저희가 대신 읽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자, 피해자가 극심한 2차 가해에 시달렸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피해자는 어떻게 보면 평범한 어떤 공무원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오랫동안 정신적 스트레스라든지 다른 피해가 이어지면서 이걸 고소를 결심한 어떤 직장의 한 사람인데요. 이분이 어떤 평소 사진이 무엇이었는지, 이름이 뭐였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어떤 공개적으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본인이 직접 그리고 가족들이 나서서 일일이 찾고 지우고 이런 것들을 밤을 새워서 하신다든지 이런 일들이 존재하고요. 이것은 이 사건에 대한 어떤 피해자 보호나 조사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과정 때문에 생겨났다고 그렇게 저희는 봤습니다. 그 2차 가해 원인 중에 하나로 그 경찰의 모호한 수사 결과 발표 이것도 작용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경찰 수사 자체가 그냥 2차 피해인 건 아니지만 경찰이 모호하게 이야기하면 바로 이제 서울시 전 비서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허위다. 허위로 피해자가 이제 애초부터 주장한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수사 결과에서의 공소권 없음이라든지 증거가 불충분했다라고 하는 것과 피해자가 이것을 무고한 것이다라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뒤섞여서 이제 올라온다든지 하면 또 다른 이제 피해자한테 공격이 정당화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호소들을 피해자가 또 하게 되었고요. 자,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그 진상규명조사단 구성하자고 했었는데 인권위 이제 별도의 그 진상조사 이게 필요하다고 보시는 이유는 뭡니까? 네, 그건 2020년에 7월 13일에 처음으로 피해자에 중재한다. 이 사건 피해가 있습니다. 이런 기자회견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로부터 2일 후에 서울시가 이제 입장을 발표했었는데요. 서울시는 일단 피해자라고도 이 직원을 부르지 않고 피해 호소를 한 직원 이렇게 부르면서 피해자는 좀 아닌 것 같은데라고 어떤 피해자 보호 조치라든지 이런 거에서 한 발 물러선 이런 모습을 보였음에도 조사를 한다고 하는 게 과연 잘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그런 믿음이 좀 부족했던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권위도 51명의 어떤 직원들을 조사를 하셨는데 이런 조사가 그 서울시 내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마음 편하게
독립적인 진술을 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네. 상황을 우려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자, 피해자 측이 인권위에 요청한 조사해달라고 한 항목이 8가지였습니다. 방조 네. 의혹, 고소 사실, 누설 경위 등이 여러 있었는데 이 중에 대부분 다 해소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많이 남아 있습니까? 방조 같은 경우에는 예. 다른 사건에서는 사실 잘 안 다루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예, 사건은 네. 피고소인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주변인들이 알고 있었느냐가 아주 쟁점이 있는데요. 예, 예. 사실 방조죄라는 형사적으로는 좀 이것을 적용하기는 어렵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어떤 이 노동을 보고도 다른 사람들이 문제의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 없었다. 네. 이렇게만 이야기했는데 조금 더 어떤 책임성 논의가 있을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예. 고소사실 누설 경위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또 좀 상세하게 밝힌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인권위에서는 빠졌다고 이렇게 보였습니다. 최근에 법원이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법원 판단이 그럼 국가인권위 판단에 영향을 좀 줬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거는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인데요. 네. 예. 그러면 이제 피해자가 어떤 일을 실제로 겪었고 4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던 어떤 여러 파편들이 여러 소송과 어떤 사건들에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예, 예. 그것에 대해서 나름 각각의 국가기관이 그 자료들을 읽고 판단하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표명하게 되는 여러 흔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국민들은 이런 여러 파편들 속에서 좀 실제로 직장 안에 있었던 일을 함께 종합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 이 피소 사실 유출 의혹 관련해서 이제 남인순 의원 그리고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 대표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네. 이 수사 통해서 좀 명확하게 뭔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여성단체 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그리고 남인숙 국회의원 통해서 나온 일 너무너무 참 참담한 일이었는데요. 예. 명예훼손이라든지 업무방해에 해당할지는 형사적으로 어떤 법조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좀 잘 모르겠긴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어떤 피해자가 지원을 요청했던 것이 가해자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문제가 피해자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기 때문에 네네. 좀 제대로 밝혀지고 좀 책임이 따르기를 좀 많이 원하고 계십니다. 예, 그렇군요. 자, 경찰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했는데 일부에서는 왜 피해자의 전화 저장 내용은 왜 밝히지 못하나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피해자는 4년 동안에 썼던 핸드폰이 한 3개 정도가 있는데 모두 이제 경찰이라든가 인권위에 다 제출을 했고요. 예. 피해자 핸드폰은 포렌식을 그 단계에서 이미 좀 했었습니다. 네네. 이것을 국민들에게 다 일일이 내보여야 하는가? 이것은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적 조사 같은 거를 통해야지 어떤 공인된 이후 결과가 이어지기 때문에 네, 그 과정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이었습니다. 중심 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을 통해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풍성하게 채워줄 이슈를 깊이 있게 전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다양한 우리 사회, 정치, 경제 이슈 전반적으로 초선 의원들의 시각으로 살펴보는 초선 열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전화 토론으로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허은하입니다. 예,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좀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어제 청문회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요. 결국은 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됐습니다. 여러 가지 재산 신고 누락이라든지
논점, 쟁점 많았는데 어제 청문회 상황 어떻게 자정 전에 끝났어요. 어떻게 해보셨습니까? 먼저 장경태 의원님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어차피 불발 대결하고 봤는데요. 답정너 청문회, 맹탕 청문회를 보셨을 겁니다. 억지 주장만 난무했고요. 의혹만 제기하고 또 근거와 이유가 좀 있었으면 했습니다. 박범계 후보 같은 경우는 법조인이죠. 판사 출신의 법사위 간사, 사법개혁 간사, 민정 또 법무비서관을 지내서 전문성과 정책 능력, 또 법무 행정 능력까지 두루 겸비했는데요. 예를 들면 두 부모님, 어머님이 1급 장애인으로 또 5남매를 키워내셨고 구타를 당한 친구 위에 나섰다가 고등학교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에 진학하고 또 판사가 되었던 그런 인생 스토리나 어떤 가치관 혹은 신념 또 어떤 행정 능력, 정책 비전 검증 이런 것들을 좀 우선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있지도 않은 의혹들 혹은 좀 무리한 떼쓰기식의 의혹 제기 이런 것들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네, 자 그러면 허연아 국민의힘님께서는 어떻게 해보셨습니까? 네, 다른 장면을 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좀 정의와의 싸움이 일어나는 전쟁터 같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무부가 가지는 상징성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19년도 8월에 조국 전 장관을 내정한 이후부터 법무부 위상과 법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불의와 싸워야 하는 법무부 장관들이었지만 조국 전 장관은 국민과 싸웠고요.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박범계 후보까지 장관이 된다면 이번에는 법무부 장관이 정의와 싸우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오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장경태 의원께서는 이제 박범계 후보자 그동안의 인생 스토리, 그다음에 전문성, 경험, 장점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적합하다 이런 판단하시는 것 같고요. 허 의원님께서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와 싸우는 전쟁터였을 정도로 사실 박 후보자는 적격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내리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야당은 24일에 이렇게 또 기사에 나오던데 제목이 셀프 청문회 또는 리허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당이 거부한 증인들 다 나왔는데 어땠습니까? 근데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먼저 그럼 허인아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죽했으면 셀프 청문회까지 열었는지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랬나? 박범계 후보자가 떳떳했다면 그 야당이 요구한 증인과 참고인들을 수용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단 한 명도 수용하지 않았죠. 그래서 야당의 그 단독 청문회를 진행한 겁니다. 또 결정적 한 방이 없다고들 하시는데 저는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청문회가 무력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국무위원 26명을 임명을 했고 이번에 박범계 후보자는 27번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박 후보자가 이미 나와 있는 의혹만으로도 사실 국회 청문회의 대상이 아닌 검찰 수사의 대상입니다. 저희 셀프 청문회에 나온 두 분의 증인이 계신데 한 분은 박범계 후보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시존치 모임의 이종배 대표이시고요. 한 분은 박 후보자에게 공천헌금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는 김소연 전 대전 시의원입니다. 이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서 제기된 의혹 자체가 너무 파렴치한 것들입니다. 정치인이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이런 의혹들을 해소하지 않고 장관이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경태 의원께서는 좀 방금 허인하 의원이 그랬습니다. 증인들을 당연히 채택했어야 한다. 그리고 박 후보자는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규정했습니다. 일단 다들 많은 국민들께서 보셨을 텐데요. 결정적인 스모킹건도 없었고 또 이 리허설 야당이 했던 이 리허설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학예회 수준의 의혹 제기였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은 수사 중 사건이나 재판 중인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요.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이라는 게
대부분 다 가족이거나 또 고소고발로 수사 재판 중인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증인 채택을 저희가 합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개인 신상이나 가족사 이런 것들에 대한 이 무차별적 공격은 당연히 용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시존치 모임 의혹 관련돼서도 증인이라고 참석했던 분조차 그 자리에 있지 않았었고요. 이 부분 또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또 이 전 시의원 출신 이분이 오셨는데 이미 대법원 재항고 기각까지 3심 모두 거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이미 국민의힘의 당원협의회 당원협의회 위원장 출신 아닙니까 현재? 뭐 얼마 전에 좀 낙마하긴 했습니다만 이미 국민의힘의 총선 후보로 출마하셨던 분을 증인이라고 데리고 와서 셀프 청문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 자체가 결국 이 국회는 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곳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통해서 국민들께 낱낱이 소상히 보고를 드리는 자리여야 하는데 저희도 야당과 소수당 안 해봤습니까? 근데 전 정권의 장관들 얼마나 많이 낙마했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좀 인사청문회 본질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어제 청문회장에서 막판에 김학의 전 차관 출금 이 사건 관련해서 자, 이 사건을 이제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이 나왔고요. 여당에서는 그런 의견을 냈고 야당은 왜 하필 김학의 사건만 그런지 진위가 의심스럽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들 보십니까? 먼저 이거는 장경태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김학의 사건은 뭐 여러 가지 이 법적인 절차에 대한 논쟁이 있긴 한데요. 예. 어찌되었건 이 또 검찰 출신에 대해서 무검 유죄, 유검 무죄란 말이 있습니다. 이 검찰과 연결되면 검찰 스스로 수사를 혹은 기소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어떤 의혹들, 국민들의 어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좀 더 중립적인, 아마 훨씬 더 중립적이라고 보는데요. 공수처에서 수사하시는 게 오히려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허은하 의원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언제까지 피하기만 하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순서는 그냥 법치주의의 절차에 따르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좀 풀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기본적으로 뭐 공수처 자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저는 어떤 절차적인 핑계보다는 어떤 것으로 포장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들고요. 이 여러 가지 사기범들과의 인연이 깊은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은 꼬리자리기라던가 그런 부분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어제 이영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얘기도 나왔는데 경찰이 관련 경찰 직위 해제했고 진상조사단을 꾸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의당이 이거 너무 늦은 호들갑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동의들 하십니까? 네. 예, 허은하 의원 말씀하십시오. 예. 뭐든지 지금 요즘 보면은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입니다. 법치국가의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둘 다 폭행 사건으로 고소당하는 것은 해외 토픽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또 우리 국민들은 아직 세계적인 메가시티인 서울하고 부산시장 둘 다 성폭행으로 물러난 것에 대한 충격이 가시지 않았다고 보는데 법무부의 1, 2인자가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다면 이게 또 웬 망신인지 좀 정말 부끄럽고요. 네. 법무부의 장차관이 사회정의를 위해서 조직폭력배와 시비라도 붙은 거라면 정말 박수를 치겠습니다. 그런데 장관은 고시를 준비하던 청년을 폭행을 했고 차관은 택시기사를 폭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절대 갑이라고 하죠. 갑의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보호해야 할 을을 폭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말씀하시는 문재인 보유국의 실상인지 정말 묻고 싶고요. 특히 이용구 차관 사건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에 연계된 경찰과 모든 관계 인사들까지도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장경태 의원님은요? 일단 공직자 신분이 아닌 민간인 변호사 시절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만약 봐주기 의혹이 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바대로 그렇다면 검찰이나 판사 출신의 전관이유가 작동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일단 밝혀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허은하 의원께서도 아마 우리 이 의정활동 하시다 보면 여러 찬반에 직면하실 텐데 집 앞까지 쫓아와서 정말 밤길에 이렇게 좀 위협을 가한다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국회의원 할아버지라도 이렇게 방어 정당방위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참 저는 국회라는 공간에 의원을 만나고 싶으면 국회라는 공간에 찾아오시면 됩니다. 다 이 방문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사적인 공간인 또 가족까지 함께 있는 집 앞까지 쫓아와서 또 다수가 야간에 이렇게 올 경우에 위협을 가한다면 그건 당연히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또 허은하 의원께서도 이걸 허용해야 된다고 보세요? 집까지 쫓아오는 걸? 답을 주십시오. 허은하 의원님. 택시기사가 댁을 모셔다 드리는 상황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 택시기사님과 언쟁이 붙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사님과 아마 이용호 당시 변호사가 잘 상의하고 합의하는 게 가장 우선이겠죠. 그 이후에 또 만약 이 문제가 발생하거나 문제 제기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 경찰이 수사하면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찌되고 원만하게 일단 합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이후에 이게 왜 지금 봐주기냐라고 하는데 아니 민간인 지금 변호사에게 경찰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상황에서. 자, 이게요. 그 이용구 법무차관 이제 택시기사 폭행 수사 무마 의혹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영상이 나왔는데 영상을 뭐 봤다 안 봤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경찰 개인이 그냥 혼자서 판단한 건지 아니면 이게 이제 경찰 조직 전체에서 위쪽으로 보고가 되는지 이게 또 하나의 또 관건인 것 같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이게 이용구 차관 입지에 어떤 큰 충격을 줄 수도 있고요. 어떻게들 지금 전망하십니까? 먼저 허은하 의원님. 네, 저도 장경태 의원님 말씀대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그렇지 않아서 참 안타깝고요. 경찰은 애초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 반의사 불법죄인 헌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서 사건을 내사 상태로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나 그 운전 중의 폭행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그 폭행에 하잖아요.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됩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에 이 차관이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는 장면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수사기관이 정식 입건해서 차가 운행 중인지 아닌지 정밀히 조사해서 유무죄를 가렸어야 합니다. 근데 담당 수사관이 영상을 보고도 못 본 것으로 했다면 그 자체가 위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행범을 그 조사도 하지 않고 기과시를 시키고 또 사건을 그냥 종결시키는 것은 일개 수사관 차원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분명 윗선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예. 이날 이용구 차관이 누구와 통화했는지 또 이후에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철저한 규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수사권 조정으로 그 경찰이 넘겨받은 수사 종결권에 대한 의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 같고 또 경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도 깊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경태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윗선까지 보고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허은하 의원의 사실 많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음주 후에 택시기사와의 언쟁 이런 부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조직적으로 이 경찰청까지 보고가 돼서 은폐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지나친 소설이고요. 오히려 보통 이런 일상적 사건인 경우 담당 수사관이 판단해서 영상이나 혹은 이런 진술들을 듣고 보통 일선 담당 형사가 정리하는 것이 일관된 소위 수사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폭행죄 적용하신 건 잘하신 것 같고요. 폭행이 있었다면 당연히 폭행죄를 적용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혹은 만약 정말 운전 중에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 근거가 아직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아마 좀 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코로나 피해 보상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여당 내에서는 지금 대권 이른바 잠룡들, 수자들 설전이 뜨거운데 대리전 양상까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낙연계, 정세균계 일컬어지는 두 의원, 정성호 의원하고 이원석 의원이죠. 이제 서로 사실 비판하는 상황인데 당내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장경태 의원님? 일단 이익공유제든 손실보상제든 또 여러 당대표님과 총리님 말씀들이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국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해서도 안 되고요. 또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등으로 손실이 큰 지금 자영업자분들의 눈물을 닦기 위한 여당과 또 정부의 노력이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부를 대표하는 총리와 당을 대표하는 대표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또 내시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은 아마 국민들께서 더 잘 판단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허 의원께서는 여당 내 이 대권 주자들 그리고 대리전 양상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다들 예상하시듯이 그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되고 있는 방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여당은 정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가 소통하는 다양한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안에서 논의하고 결론 내면 될 것을 총리와 당대표 그리고 대권 지지율 1위의 경기도지사까지 합세해서 각자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있는지 좀 의문이고요. 우리나라가 그 대통령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헌법이 내각제를 일부 차용한 것은 그 당정청이 잘 협의해서 국민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서로 관할 싸움하면서 권력 다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명 지사의 전도민 10만 원 지급이라던가 이낙연 대표 이익공유제, 정세균 총리의 손실보상제 이런 걸 다 할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재원 아닙니까? 네. 정부와 정치권은 현실에 근거해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전략가가 돼야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마법사가 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결국 이 정치 싸움의 희생양은 코로나로 고통받는 우리 국민 그리고 부채를 떠안아야 되는 우리 아이들 미래 세대의 힘을 절대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경태 의원께서는 좀 허은하 의원 지적 어떻게 네, 아마 국민들께서는 국민의힘이 어디 있는지 국민의힘 생각이 무엇인지 가장 궁금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많은 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 또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있으신데요. 저는 재난지원금이든 이익공유제든 손실보상제든 어떤 의견이든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또 이 눈물을 닦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국민의힘은 재난지원금 1차 재난지원금 반대하셨었죠. 2차 재난지원금 반대하셨었고요. 또 갑자기 또 입장을 바꿔서 3차 재난지원금 찬성하셨습니다. 그리고 4차 재난지원금 입장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들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안을 갖고 계신가요? K방역이 처음 정말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기 전 저희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먼저 선제적으로 의무화했습니다. 그때 마스크 안 차도 된다 혹은 사회적 거리두기 안 해도 된다라고 주장도 있었고 일각에선 국민의힘의 생각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한데 스스로 지지율이 지금 대안이 없다 보니까 지지율 떨어지고요. 대선 주자는 여당 정부의 검찰총장이 하고 있고 시장 후보는 원내 4당이 1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어떤 자문자답을 좀 먼저 스스로에게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허 의원님이 좀 답변하셔야겠는데 보니까. 우선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필요한 곳에 제대로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연합회라고 하네요. 거기 회장을 맡았고 누구보다도 자영업자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최승재 의원이 지금 열심히 뛰고 계시고 우리 위원장으로서의 활동을 하고 계시고 현장에서 직접 그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그분들께서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국민의 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는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지금 이런 와중에요.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24일 고위 당정청 회의 불참했습니다. 이유가 정확히 나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근데 이 자리가 손실보상법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게 건강 문제로 라고는 들었는데 이거를 사실 또 밖에서는 이거 가지고 또 당과 그리고 정부 간에 어떤 갈등 아니냐 이런 또 분석이 나옵니다. 이게 맞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장경태 의원님? 일단
갈등을 부풀리는 양상인 것 같은데요. 네. 오히려 홍남기 부총리가 몸살 감기가 매우 심하다고 하고요. 네. 또 뭐 페이스북 글을 올린 직후에도 이 정세균 총리가 주재하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치료제 상황점검 회의에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고위당정 회의를 마치 갑자기 참석 안 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계속 이 갈등 때문에 참석을 안 한 걸로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전에 이미 정세균 총리나 다들 이렇게 회의도 같이 참석하고 그랬기 때문에 뭐 몸살 감기를 가 심하다고 네. 하는 네네. 이유를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밖에서 이제 이런 뭐 불화설을 얘기하는 갈등설을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사실은 그 동안에 홍남기 부총리가 한 발언들도 하신 있어요. 뭐 이를테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아마 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허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불참의 이유가 건강 문제라면 건강 문제일 겁니다. 다만 그 건강 악화의 원인이 그 업무상으로 인한 건강 문제라면 그 재정 고민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클 것으로 좀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께서 지금까지 해왔던 말씀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과거 홍 부총리는 그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재정을 맡은 입장에서 피해를 입은 계층을 집중적으로 보호하는 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또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 홍 부총리는 그 보편 지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충돌한 적도 있죠. 그러니까 여권 내에서 재정 갈등이 당장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입장 차이만 다시 확인할 뿐인 겁니다. 홍 부총리는 미래적이고 뭐 장기적인 차원에서 재정을 바라보는 것이고 민주당은 단기적으로 선거를 이기기 위한 차원에서 재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부 예산이 17년도에 400조 7천억 원이었던 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21년에 558조가 됐습니다. 100조에 육박하는 재정이 반복해서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매년 100조 이상을 더 쓰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아무래도 홍 부총리는 그 재정당국의 임무라는 관점에서 그 손실보장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건강을 빨리 되찾으셔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야,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뭐 갈등 양상이 빚어지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이거 손실보상제 도입하라, 검토해라 이렇게 지시를 직접 했습니다. 정리를 해줬습니다. 이번에는요. 예. 예, 대통령께서 재정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손실보상에 대한 제도화를 논의하라는 지시를 하셨고요. 예. 뭐 당연히 기재부가 경무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기재부뿐만이 아닙니다. 복지부나 질병관리청, 또 시청, 구청에 있는 정말 이 주민센터의 공무원들께서도 엄청나게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25일 크리스마스나 24일 이분 날 혹은 뭐 1월 1일 당일에도 지역에 이렇게 다니면 선별진료소나 격리를 관리하시기 위해서 많은 공무원들께서 정말 휴일 없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 자영업자 국민들의 아픔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지 저는 그래서 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같은 상생연대 3법 빨리 논의하고 또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 허 의원님 그동안 하신 야당 쪽에서는 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나서지 않았다 이런 비판을 많이 왔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빨리 이렇게 정리해 준 게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에 빨리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손실보상법처럼 이름만 멋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옥죄일 줄만 아는 부동산 대책이나 뭐 퍼줄 줄만 아는 코로나 대책 보면서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분배 질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도 생각하고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그 자유로운 시장 활동에 따라서 분배되는 것이 우리 경제의 대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분배되지 않았을 때 한정적으로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법은 정부가 개입하는 방법까지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예, 필요할 때만 적절하게 지원하는 그 일시적인 재난지원금과는 좀 다릅니다. 이 법들이 통과되면요 매년 100조에 육박하는 재정이 반복적으로 필요하게 될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매년 100조 이상을 그러니까 400조 쓰던 나라에서 이젠 558조를 쓰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말만 멋진 법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현실 속에 생활 속에 국민들이 원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조선일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